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지난 시간 우리 고려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고려 등고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들어서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존재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이 분열되기를 늘 원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분열돼야 주변 국가들은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통일되는 순간에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대부분 거기에 복속이 되거든요. 우리 역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분열됐을 때 우리가 강력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통일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고려는 당시 송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완벽한 분열된 중국을 대상한 동시 등고려를 추진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에 있었고 실제로 송나라가 우리에게 욕을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나라가 한 300년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분열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5대 10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는 5대, 그 다음에 10국, 이렇게 나라들이 명멸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통일신라도 후기가 전부 다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가 되는데, 이렇게 신라 중앙정부에 도전할 수 있는 후백제라든가 후고구려 또는 고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쪽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통일신라의 중앙정부를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국제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고려는 통일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중국은 분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960년에 송나라 통일이 되니까 고려가 완벽하게 통일 이룩한 것은 936년이고요. 그러니까 24년, 25년을 전후한 시기는 고려는 통일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아직도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고려가 등고래기를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초기 국가 시절에 정권이 안정됐을 때 상대 지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미 충분하게 그 시간 동안에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외교에 대해서 학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송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960년. 그러면 송나라 차지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송나라가 통일했습니다마는 송나라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송나라의 적, 우리에게도 적이죠. 올라가면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만 결국 발해를 쓰러뜨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의 요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나라가 960년에 통일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에는 요나라가 있고 다시 남쪽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신흥 통일 국가인 송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먼저 통일 일으켰고 강력하고 막강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고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를테면은 여기는 여진족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었고 늘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진, 그리고 일본국,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서하라는 겁니다. 서하, 이쪽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러나 이들은 주로 서쪽 중국 쪽이기 때문에 우리한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이 구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게 될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나라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고, 그리고 여긴 통일된 고려가 있었고 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려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 정책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어떤 정책을 취할까? 여러분들이 송나라의 요구에 따라 송나라랑 친밀하게 지나거나 송나라의 요구대로 동맹을 맺고 나중에 이릅니다마는 군사를 파견의 요청 같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고려에게 송나라는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가치가 없고, 고려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흥 강국인 요나라입니다. 뒤에 금나라도 마찬가지고 늘 이 구도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가 중국 지역, 특히 송나라에게 고려가 불복했다고 생각하죠? 정반대인데.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중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특히 초기에는 송나라 그리고 요나라, 고려가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남북 동시 등고려기를 추진하고 북쪽과도 교류하고 무역을 하고, 특히 송나라랑 외교 관계와 함께 특히 물건을 많이 팔면서 국부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려 전기의 바로 등고려 외교가 됩니다. 이런 등고려 외교 양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확실해져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언젠가 제가 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 체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쭉 다니다가 안산에 갔습니다. 안산의 성곡동에 갔더니 거기 잿머리 성황당에 있는데 가보니까 경순왕의 피, 그리고 경순왕의 장모죠. 비의 어머니가 되죠. 이 두 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희랑도 연관이 돼요. 서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 제가 언젠가 어떤 정부가 출범할 때 앞으로 이 정부의 외교 모델은 서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서희야말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서희랑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003년도 후반기에 동북공정이 터지게 되니까 제가 그때 동북공정과 연관돼서 서희의 외교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서희가 당시 요 나라의 욕을 물리친 것과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서희는 20대 초에 이미 문과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관리가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송나라에 파견을 됐는데요. 파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가다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다시 안산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잿머리 성황당에 갔더니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 경순왕의 피와 장모가 나타나서 이를테면 여기를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제사 시설을 하게 되면은 물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희는 이렇게 송나라랑 교류를 하게 됐는데 7년 동안 끊어졌던 이런 외교망을 회복시킨 사람이 젊은 서희입니다. 그리고 서희가 송나라에 갔는데 송나라 황제가 얼마나 서희를 아껴있겠습니까? 젊은 고려 사람이고 아쉬운데 그래서 서희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죠. 저는 학생들에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서희란 젊은 청년이 지금 백악관에 가서 생각해봐.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데 가서 그 옆에 있으면은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귀동냥만 하더라도 세계 질서를 꿰뚫지 않겠니? 그런 거죠. 그리고 강대국의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확실히 인지하지 않겠니? 이게 서희라고 봐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는 역시 무와 연관된 벼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 문인 관리, 외교관, 다시 그리고 무인의 관직을 받은 사람이 서희입니다. 그리고 서희는 나라대로 국제 질서를 꿰뚫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나라가 고려를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요, 국가라든가 민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국제 질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내 정치 권력,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척철과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요 나라가 공격하려는 것을 당연히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 나라 공격하니까 헛지겁하면서 그들은 이런 소리를 내세요. 할지론 땅을 떼주자. 서기부의 땅을 떼주자. 아니면 서경에 비추겨냈던 양곡들을 전부 다 대동호물에 빠뜨리자. 없애자는 거죠.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아휴, 서희가 분연코 해결합니다.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서희는 이미 국제 질서의 움직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당시 이 나라가 고려랑 전면전을 펼치지 않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하게 고려의 국교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서희는 묵상을 해서 남침에 내려온 소선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선영이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왜 신라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와 국교를 맺지 않고 송나라랑 교류를 하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호에서 보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우리 태조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야말로 왜 우리 고구려의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란족 자체가 발해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선영 자체가 바로 현재 요동성 중심을 지역에서 있었던 주관하던 관리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죠. 사실은 요 나라와 교류를 맺고 싶은데 이 압록강 주변 지역에 여진족들이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여진족의 범주가 넓은데 압록강 하류 지역에는 때때로 여진족들이 거주하면서 이 양지역 간의 교류를 방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영은
송종과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족에서는 여진족들을 물리치고 길을 연 다음에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한 외교입니까? 그래서 서인은 요 나라의 후나에 이족에 있었던 여진족들을 경파하고 이 주변 지역의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강동육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80만의 요 나라 대군을 사만만하로 물리쳐버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압록강 주변 지역의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강동육주를 개설했으니까 이게 서희의 대단한 외교입니다. 그런데 서희도 곧 이 양반이 죽게 되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희가 더 오래 살았다면 그 양반이 제명해 죽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늘 그렇듯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강동육주는 다시 철수를 하게 돼서 여진족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틀에 박힌 행태예요. 서희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 다시 고려 외교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는 고려와 송나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송고려와 요 나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괜찮고 무역량이 계속 증가하고요. 엄청난 규모의 공무역, 민간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 나라가 결국 이 여진족에 의해서 세워진 금나라가 요 나라를 쓰러뜨리게 되고 금나라가 이렇게 현재 북경을 중심으로 이 북쪽 쪽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 당연히 그런 남진해하고 있고요. 그 송나라는 결국은 현재 항주 이 지역까지 후퇴해서 여기 수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려, 송나라 그리고 여기서는 금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진족, 우리 한민족, 그리고 중국 한족의 삼각구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요 나라의 관계랑 또 달라요. 금나라는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하고요. 남쪽으로 집요하게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송 말년에 결국은 국가가 이제는 수도를 완전히 옮기면서 남송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송 시대부터 이미 있었다면은 당연히 송나라는 고려에게 욕을 합니다. 외교 관계는 당연히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군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군대 파견,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이 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금나라가 있는데 고려가 송나라의 군사를 파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디입니까? 협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다를 건너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김부식이라고 잘 아시죠? 삼국사기의 저자죠. 우리나라에는 물론 그 전에 역사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처음 만들어진 역사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책인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부식의 형 이름은 김부철이에요. 김부식의 아버지가 김부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식자를 붙일 겁니다. 형은 철자를 붙인 겁니다. 이때 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동파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동파 형 소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시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유학자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이런 유학적 사고 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정리하러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송나라의 유교를 흠모하게 되는데 그런 김부식마저도 결국은 고려 정책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송을 달래기 위해서 김부식을 사신으로 파견했는데 김부식이 결국은 수도인 개봉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나라에서 막는 겁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외교 단절을 하려는 단계까지 가는데 김부식을 파견하니까 수도의 입경을 금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소동파에 말씀드렸죠. 소동파. 소동파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소동파 그러면 대단한 문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문인이라고 쳐도 그가 당시 최고의 반고려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당시 철종에게 여러 번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사신들이 입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고려 사신들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객관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이런 건물을 짓고 도를 정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노력이 동원된다고 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요. 심지어는 고려 사신들이 와서 산천을 그린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고려 사신들이 산천을 그린다는 것은 즉
간첩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 가는 것도 굉장히 적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만큼 소동파는 굉장히 반고려파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동파뿐만이 아니라 당시 송나라 조중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적인 예지만 당시 고려는 오히려 송나라의 고자세에 외교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동시 등고래기를 추진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송나라가 아쉬워서 고려에게 군사 동맹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군사의 파병까지 요청하는 단계인데, 고려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금나라와 동시 외교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려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송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고려는 송나라를 통해서 특히 송나라가 확장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 해양 실크로드죠.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아라비아까지 연결되는 무역망 속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 각국의 상인들이 머무는 것이 바로 지금 개경 시내인 것이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고려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자존의식도 원래 강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동시등고외교를 추진했는데, 여기는 국제질서의 기본 맥락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기본 질서는 늘 삼액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는 가운데에서도 동시등고외교를 추진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바로 해양력이죠. 만약에 해양력, 씨파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다면 고려와 송나라는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요나라나 금나라 입장에서는 늘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에 해양 능력이 없었다면 여긴 고립된 섬인 겁니다. 그런데 해양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전략적 가치가 요 기르는 금액에서는 굉장히 상승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한국 사회가 염두될 것이 바로 이런 고려의 철저한 외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외교, 이거는 절대 등고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산업, 무역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